1990년대 초 미국 마피아의 황금기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FBI의 강력한 압박과 내부 배신자들의 등장으로 그들의 철옹성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하세계의 법칙은 달랐습니다. 마피아라는 이름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뉴욕의 젊은 부부 토마스와 로즈마리 우바가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이 남자들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대담한 강도 행각을 시작한 것인데요. 우바 부부는 마피아의 소굴에서 현금과 보석을 털고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망신까지 주며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제대로 저항하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는 늙은 마피아들을 터는 행위가 아주 천재적인 범죄라 생각했습니다. 매우 큰 착각이었죠. 이 어리석은 부부 강도단은 마피아가 가진 돈의 가치는 알았지만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명예의 무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61년 로즈마리 드토마는 뉴욕 퀸즈 오존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로즈마리는 걷잡을 수 없이 거친 아이로 성장했죠. 성인이 되면서 그녀의 반항심은 맛과 알코올에 기댄 범죄 행위로 이어졌고 급기야 경찰관이었던 친오빠에게 체포되기까지 합니다. 결국 1986년 강도미수 혐의로 15개월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한편 1964년 브롱스에서 태어난 토마스 우바는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로즈마리와 토마스가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피아가 활개치는 거친 동네에서 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운명처럼 이끌려 사랑에 빠졌고 1987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 토마스의 아버지가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업이었던 꽃집은 성실했던 그의 형에게 넘어갔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분노에 휩싸인 토마스는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절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989년 여름 감옥에 수감됩니다. 1992년 5월 토마스는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는 옥바라지를 내준 아내 로즈마리와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전과 기록이 사회 복귀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로즈마리는 맨해튼의 한 신용 추심회사에 다니며 남편 토마스를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부는 잠시 성실하게 일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부업이라도 있는 듯 늘 피곤해 보였죠. 훗날 회사 관리자는 당시 토마스가 마피아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들에 대해 떠드는 것을 즐겼다고 회상했습니다. 약과 사치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부부는 그들만의 안전하고 빠른 현금 마련책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무장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평범한 은행이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할 곳, 바로 이탈리아계 마피아가 운영하는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마피아 사교 클럽은 19세기 말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의 소박한 모임 장소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범죄 조직 거점으로 변질되었죠. 길 모퉁이나 상점가에 눈에 띄지 않게 자리 잡고 작은 간판만 걸어두어 일반인은 실수로라도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마피아들이 휴식을 하는 한편 불법 도박, 고리대금업, 작물거래 등 온갖 범죄가 계획되는 아지트기도 했죠. 오존파크에 살았던 우바 부부는 이 클럽들의 위치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마피아 대부, 감비노 패밀리 보스, 존 고티의 재판 소식으로 연일 떠들썩했는데요. 토마스는 재판 과정에서 흘러나온 증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마피아 사교 클럽 안에는 현금과 보석이 넘쳐나고 그곳을 지키는 이들은 카드게임을 즐기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나이든 사람들 뿐이라는 점, 특히 조직원들의 안전한 성역으로 여겨져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토마스는 마피아가 강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돈의 출처부터 추궁할 것이 뻔했죠. 무엇보다 마피아의 철저한 침묵의 규율 오메르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바 부부는 이것을 마피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판단했고 자신들의 계획이 천재적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강도 계획은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로즈마리는 도주 차량 운전사 역할을 맡아 자주생 머큐리 토파즈 차량에서 기다렸고, 토마스는 우지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채 클럽에 들이닥쳐 손님들 지갑과 보석을 쓸어 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마피아들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애송이 좀도둑에게 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무장 상태였던 그들은 총구 앞에서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마피아들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했고, 공들여 빗어넘긴 머리를 헝클거나 나이든 조직원의 가발을 벗기기도 했죠. 왜 이렇게까지 굴욕감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명예를 중시하는 마피아 문화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한 마피아 조직원이 토마스에게 내가 하는 짓 때문에 넌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토마스는 누구나 다 죽어 라고 대답하며 유유히 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로즈마리는 토마스를 태우고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들의 대담한 범행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비노, 보나노 등 뉴욕을 주름잡던 막강한 패밀리들의 아지트가 차례로 털렸죠. 자신들의 성역에서 아마추어 커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마피아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습니다. 토마스의 예측대로 그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바 부부의 범행은 무모했지만 한동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범죄를 알지 못했고 그들 스스로는 범죄자를 털었으니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비밀스럽고 고고한 척하는 마피아에게 굴욕을 안겼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우바 부부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부류의 대상을 노렸고 번호판도 바꾸지 않은 채 같은 차량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마피아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말이죠. 무엇보다 마피아의 명예규범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보복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마피아의 명예가 짓밟혔을 때 그들의 정의가 세상 어떤 법보다 빠르고 잔혹하게 집행된다는 사실을 둘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와 로즈마리의 범행은 1992년 5월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적게는 4곳에서 많게는 12곳의 마피아 사교 클럽이 이들에게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추어에 의해 성역이 침범당하자 견고해 보였던 마피아의 건의에 금이 갔습니다. 마피아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뉴욕 5대 마피아 조직, 특히 피해가 컸던 감비노 및 보나노 패밀리는 우바 부부를 제거하기 위한 공개 계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복을 넘어 무너진 내부 규율을 바로 세우고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권위를 재확인하려는 조치였죠. 또한 감히 비슷한 생각을 품을지 모를 다른 모두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1992년 크리스마스 이브, 우바 부부는 막바지 크리스마스 쇼핑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연말 쇼핑 인파와 아침 출근길 정체가 뒤섞여 도로는 몹시 혼잡했죠. 그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자주색 머큐리 토파즈는 오존파크 집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교차로 신호등에 멈춰섰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 2명의 남자가 차량 양쪽으로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토마스와 로즈마리의 머리에 각각 3발씩 총을 쏴 즉사시켰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진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다른 차와 충돌한 후 건물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고티의 영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마피아가 세상에 보내는 암울하고 냉혹한 연유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황금기는 저물고 있었지만 모욕에 대한 보복만큼은 여전히 절저했습니다. 대낮 번화가에서 벌어진 살인이었지만 확실한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의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마피아가 저지를 법한 일 같지만 내 아들은 마피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은 정보원들을 통해 우바 부부가 사교클럽 강도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마피아의 표적이 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살인사건에 대한 기소는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오랫동안 존 고티의 아들이자 당시 보스 대행이었던 존 고티 주니어가 살인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의심했지만 그는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으며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잊혀갈 무렵인 2005년 진실의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감비노 패밀리의 행동대장이었던 도미닉 피초니아가 우바부부 살해팀 일원이라는 혐의로 체포된 것인데요. 사건 당시 피초니아는 자신이 관리하던 클럽을 우바부부가 2번이나 털었기 때문에 매우 격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 조직원과 함께 우바부부의 행방을 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즈마리는 간신히 그들을 따돌렸지만 그들이 그녀의 차 번호판을 적어두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정보원들의 증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비노와 보나노 패밀리가 우바부부를 먼저 찾아내 제거하기 위해 경쟁했으며 한동안은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를 두고 다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한 보나노 조직원은 자신이 우바부부에게 총을 쐈다고 자랑하고 다녔고, 이 문제는 조직 리더들이 중재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심각한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피아 세계에 우바부부가 끼쳤던 파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정부 측 증인으로 돌아선 전 보나노 패밀리 부보스 살바토레 비탈레는 과거 고티 주니어가 우바부부 살해를 감비노의 트로피라고 부르며 우리 스키니 돔이 해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2003년 정부 측 증인이 된 감비노 패밀리의 또 다른 행동대장 마이클 디 레오나르도는 종신형을 살고 있던 존 고티가 아들인 고티 주니어에게 우바부부를 제거하라고 직접 승인했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실행범으로 강력히 의심받아 체포된 도미닉 피초니아는 공갈 음모 혐의와 함께 우바부부 살인 공모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피초니아는 1992년 12월 24일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내연녀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와 피초니아가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있었고 아주 훌륭한 생선 요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증언했죠. 연방 배심원단은 검찰 측에서 피초니아가 실제로 그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피초니아는 우바부부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바로 강력한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법 때문이었죠. 리코법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 조직 전체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법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각 혐의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은 물론 범죄 조직 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찰은 피고가 조직적인 범죄 집단 일원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조직의 목적을 위해 저질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초니아는 재판 전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였던 자신의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리코법 적용에 필요한 반복적인 범죄 행위 중 하나를 손쉽게 확보했고, 피초니아 스스로 나는 조직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범죄인 살인 공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없지만 앞서 언급된 전 마피아 간부 셀 비탈레의 증언과 피초니아 자신이 관리하는 클럽이 털렸다는 강력한 범행 동기를 통해 배심원단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피초니아가 직접 총을 쏘진 않았어도 살인 계획을 알고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살인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복적인 범죄로 리코법 요건이 충족되었고 그는 최종적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초니아의 변호인은 검찰이 마피아 배신자들의 불쾌한 증언에 의존했다고 비판했지만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피초니아는 15년형을 다 채우기 전인 2019년 78세 나이로 석방되어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습니다. 토마스와 로즈마리 우바. 언론은 이 어리석고 무모했던 부부를 전설적인 범죄 커플 보니와 클라이드에 빗대어 보니와 얼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우바 부부의 정확한 강도 횟수나 각 사건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피아 조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보 공백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 이야기는 롭 더 몹과 더 원업이라는 두 편의 영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롭 더 몹은 토마스의 강도 동기에 마피아 고리대금업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복수심을 더했습니다. 더 워너비는 토마스가 마피아 문화, 특히 존 고티의 재판에 강박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마피아에 합류하려다 실패하고 우상인 고티가 유죄 판결을 받자 분노에 차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두 영화는 허구를 더해 각기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모두 우바 부부를 로맨틱한 바보 커플로 그리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는 마피아 황혼기에 피어난 기이하고 무모했던 불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